세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입니다. 기초평론가와 박영식 앵커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했어요. 기초자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목요일이 와서 기초평론가를 볼 때가 되면 방글방글 웃었어요. 이게 무슨 기초자평론가가 뭐 제 조카이거나 제 친인척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요일이 다가오면 언제나 주식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럴 줄 알았어요. 기초자보다 무서운 도널드가 있었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두의 기대를 뒤엎고 확인하지 마. 오늘은 우리 어떤 정서상 주식창을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괜히 봤다. 돈이 막 녹고 있구나. 저는 안 보고도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슬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놈의 알람 기능 꺼놨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알람이 괜찮았거든요. 자꾸 오른다는 소식만 들어오니까. 근데 오늘은 계속 막 사이드카에 뭐에 자꾸 막 떨어지는 알람만 오니까. 그 마음은 슬프지만 오늘 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얼평하시는 건가요? 예, 얼평 조금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다룰 것이 얼평과 관련된 거라. 저도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저도 어느덧 닮아버린 것 같아요. 얼평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평론가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제가 네, 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예. 분명히 짧게 해왔다고 호언장담을 한 박영식 앵커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쓰나 봅시다. 네. 네. 자, 배우 이상보 씨가 있습니다. 음. 이분이 이제 3월 26일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2022년 그러니까 9월 10일에 이제 추석 당일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시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 9월 10일에 추석 당일이었는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라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합니다. 채널A가 단독 보도도 네. 하고 헤럴드 경제가 인용하고 파이낸셜 뉴스도 보도하고 대부분 제목이 마약 양성 반응 40대 배우 체포, 마약 투약 혐의 40대 배우 긴급 체포, 검사 결과 양성 나왔다 이런 식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일단은 양성이 나와서 희미한 양성 반응 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나와서 한양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했고 거기에서 같은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생전에 이상보 씨가 증언을 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정신과 관련돼서 치료받은 약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재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정밀 검사는 대부분 국가수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희미하게 나와서 한양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성 결과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었고 그쵸. 당일에는 우울증 약과 함께 네. 한 캔의 맥주를 마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맥주의 약. 예, 그래서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알코올이 더해지면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었던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 효과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알코올과 잘못 섭취하게 되면 이런 좀 뭐랄까 정신을 좀 잃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불법은 없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커리어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언론 때문에. 언론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언론이 그 당시에 뭐 했는지 좀 어떤 보도를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SBS가 CCTV 영상을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 보도 시점이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이번 주도 SBS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9월 11일자 보도였습니다. 제목이 약에 취해 휘청휘청 40대 배우 검거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날짜 9월 10일자에 검거됐다라는 내용을 CCTV와 함께 내보내는데 여기에 있는 리포트 멘트가 한 남성이 골목 안 거리를 배회합니다. 휘청거립니다. 뭐 등등의 이제 표현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SBS 보도 읽고 나서 JTBC가 네. 혐의 인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무혐의인데? 예, 혐의 인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9월 11일 당시에는 오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A씨라고 보도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늘 봐왔던 연예 매체들로부터 이게 누구냐라고 대충 추정할 만한 이니셜 게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기본적인 보도 방식은 우리식으로 성씨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 김아묵의 오씨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예. 그냥 ABC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기사 쓰는 원칙인데 연예 매체로 가면 그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고 KC, LC 이렇게 바꾸죠. KC도 있고 LC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좀 덧붙이는데 누구나 유추가 가능할 만한 단서들을 많이 던지죠. 네. 가령 이런 예를 들면 2021년 한 일일극에서 비중 있는 역할, 아하. 10여 작품 출연, 뭐 인스타를 이 배우가 비공개 전환했다. 뭐 이제 이런 단서를 던지고 그때 당시 온라인에서는 2006년에 데뷔한 40대 남자 배우 명단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엉뚱한 인물이 막 지목되곤 하니까 그 엉뚱한 인물들이 SNS에 그분들은 또 소셜에 내가 아니라고 쓰죠. 나 그 배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 그럼과 동시에 이제 텐 아시아라는 연예 매체가 마약 투약한 40대 남자 배우 박해진 이무생도 아닌 이상보라고 이제 실명을 박아버립니다.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9월 11일이잖아요. 네. 긴급 체포된 게 9월 10일이었잖아요. 보도가 네. 된 게. 근데 3주라는 기간 동안 국과수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의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의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매체 중에는 특히 MBC 연예 기사가 좀 더 악의적인데 마약 더하기 민폐. 민폐. 이상부는 누구길래 박해진과 이무생에게 피해를 줬냐라는 식의 어떤 에? 피해 전가, 날벼락 이런 제목이 있어요. 피해는 테나시아가 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책임을 그 이상보 씨한테 이제 이른바 민폐라고 뒤집어 씌우고 박해진과 이무생을 뭐 아무튼 이상보 씨가 민폐를 끼친 듯이 보도를 해버리죠. 되게 왜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어릴 때 읽을 때 생각한 건데 조그마한 개체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하나의 거대한 행동을 하잖아요. 네. 되게 다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면서 그 결과로 연예인을 죽여요.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책임에서 자기들을 지워버려요. 그렇죠. 예. 네.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답답하니까 이틀간의 이 상황을 보고 결국에 이상보 씨가 직접 나서요. 그래서 YTN에 직접 통화를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기가 하루아침 마약 배우가 됐다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히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없고 우울증을 알아서 관련 약물을 복용한 건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서야 그 뒤에 이제 오해가 좀 불식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혐의가 확정되고 이런 오보가 났지만 언론이 예를 들면 정정 보도를 하거나 이상보 씨에게 사과를 했냐? 저도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서치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기사의 날짜가 제일 슬퍼요. 네. 나흘 동안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 놓은 뒤에 와서 수습했으니까 예. 지금 박영식 앵커도 지금 와서 찾아본 거고 네. 우리도 몰라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3일 동안 마약 배우가 됐는데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뭐 사인은 일단은 가족이 밝히지 않아서 저희는 사인을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3년이란 기간 동안 재기를 위한 노력도 했고 뭐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된 혹시 배경에는 언론이 또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을 또 고취시키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뭐 2023년에 MBN 특종세상이란 매체에서 자신이 굉장히 괴로웠다.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삶의 의지를 여러 차례 자신은 밝혔으나 네. 잘 되지 않는다라는 뭐 잘 풀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 작품도 잘 풀리지 않고 섭외도 좀 끊기고 막 이런 식의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단어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목도하게 되는가?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연예인들이나 뭐 예를 들면 이 기업의 뭐 손녀딸이라든지 등등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약 범죄죠. 마약 범죄 하나로만 하더라도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마약 범죄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성과 달성에 대한 목표. 우리가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 펼쳤던 거 기억나시죠? 네. 특별히 또 시기가 2022년부터 2023년에 이선균 씨의 죽음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마약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넘쳐났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혐의가 뉴스가 안 되는 세상 이것도 이제 포인트로 잡아온 건데. 네, 그렇죠. 무혐의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상보 씨와 이선균 씨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뭐 냉정한 사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이선균을 물어봐도 이선균은 아는데 이상보 씨가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예를 들면 덜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건은 대문짝만하게 나고 체포된 것도 대문짝만하게 나는데
인기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덜 유명한 연예인들은 무혐의 그 뉴스도 덜 다뤄져요. 그러면 연예 기획 프로덕션들이 똑같은 매체들 보고 있다가 기억하는 순서대로 그분을 계속해서 섭외를 안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무혐의 기사 못 봤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체포는 모두가 알고 무죄는 아무도 모르게 되고요. 체포는 대서특필되고 무죄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소서특필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건 이상보 씨의 사건이 이선균 씨 사건보다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따지고 보면 이상보 씨의 사건이 언론에서 좀 더 자성하고 반성하며 이 해당 연예인의 사건이 더 크게 다뤄졌다면 이선균 씨의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뭐 이제 불편한 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 1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이선균 씨에도 어찌 보면 적용이 됐고 두 분 다 어쨌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도를 할 때는 마약 의혹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혐의 인정 내지는 뭐 마약했다라는 그 어떤 단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게 수년간 이어져 왔던 방식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는데 빨리 나올 때는 2주 안에도 나오거든요. 네. 생각해보시면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여러 연예인들이 마약 검사 받았다는 얘기 더 오랜 기간으로 또 우리가 가보면 구준엽 씨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구준엽 씨를 실제 변호했던 분 내지는 구준엽 고생 씨, 많이 했어요. 그분. 예, 구준엽 씨를 위해서 뭐 구준엽 씨 인권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였던 인권단체 전문가분들하고도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소에서 심지어 뭐 디제잉을 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디제잉하는 현장에 와서 수사관들이 와서 그 예를 들면 채모 검사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밀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검사했겠습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제 밑에든 겨드랑이든 먼저 뽑아야 되니까 또 은밀한 장소에 가가지고 구준엽 씨의 털을 뽑아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혐의 없음이 나와도 신고가 들어오면 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그 수사관들과 경찰, 수사기관들의 그 어떤 뭐랄까 몰입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무혐의 보도의 경우에는 좀 언론사들이 이제는 체포 기사나 뭐 체포 뭐 예를 들면 혐의 인정 등등의 유죄 추정의 기사를 냈다라고 하면 결론이 이 정도 났으면 무혐의 보도는 동일한 방식으로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아주 어렵겠죠. 그렇겠죠.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할 때마다 사과를 동일한 분량으로 어떻게 할까? 맞아요. 안 하죠. 네. 네. 게다가 이런 기사들은 또 자극적으로 믹스하거든요. 원고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그렇죠. 음악도 무서운 것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들 반성을 한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는데 무혐의 보도를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저는 언론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보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이선균법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봉준호 감독님이나 뭐 예를 들면 가수 윤종진 씨나 그때 되게 어려운 현장에 나와서 이선균 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이선균법을 제발 만들어달라.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고 강화하는 측면에 이선균법은 발의는 됐었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네. 그 뒤에 이 추진력이 전혀 붙질 못했어요. 그게 뭐 언제였냐? 2024년으로 제가 그죠. 기억하는데 아마 저 총선 지난 뒤였으니까 지금 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였을 건데 네. 그때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법을 발의해 준 건 참 좋지만 그 법으로 진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까? 피해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선균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피의자가 원할 때 조사받는 자가 원할 때 포토라인에 안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골자였거든요. 근데 포토라인에 안 세우면 테나샤가 보도 안 하나?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알려주셨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건 언론개혁 문제죠. 그렇죠. 이선균법엔 그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물론 아무것도 안 지켜졌지만.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 뜨악하고 전 사회 모든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법안 발의에는 급급하는데 그 이후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선균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가보자면 뭐 어쨌든 이상부 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3일 동안 마약 배우가 된 게 3년 동안
그를 짓눌렀고 재기하기가 어려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됐고 이상부 씨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녹취 공개를 통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연예 매체를 통해 밝혔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같은 내용은 아닌데 이런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언론이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매체들이 예를 들면 기추자 씨가 나온 발언을 딱 잘라가지고 쇼츠로 만들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기도 하고 그 방법이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연예인 사건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사람이 특정 주체로부터 매도당했을 때 그 뒤에 어떤 복구를 하는 것, 정정을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서 한 사람을 매도하기 참 쉬운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죠? 지금 이번 주말에 셋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날 얘기할 주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 쓰레기 기추자 인사드려요. 말 안 해도 근데 저는 요 얘기랑 저는 네. 이제 제가 설리라는 그 연예인이잖아요. 저는 걔가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랐는데 설리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 제가 진짜 많이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깟 브라가 뭐라고 노브라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온갖 기사를 양산해내면서 죽으라고 몰아붙일 때 나 정말 미약한 사람이지만 좀 편들어 줄 걸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기사 같은 거 뽑아와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는데 그때 너무 저질스러운 게 많아서 가져오지 못할 만큼 양이 많은 데가 연예의 기사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연예인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인격 모독이라거나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사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얼굴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는. 근데 정말 어느 정도의 지금 기준은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쵸. 사람 죽으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정선희 씨 인터뷰를 좀 봤는데 정말 생존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 연예인들이라는 게 이 방패가 참 찾기가 힘들고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진짜 한번 법적이든 뭐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주말에 내 표정 가지고 뭐라고 저 하려고 그랬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흐뭇해요? 좀 이따 아니 저 왜냐면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거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 단체방에 남겼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기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선규 씨 사건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1년 전에 이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죄송했어요. 배우 이상보 씨한테 되게 죄송했고 네. 사실은 1일 연속극의 주인공 할 정도로 그래도 잘 나가는 배우가 어느 한순간이 마약 기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정도였는데 네.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우울증 약을 드셨냐에 대한 대목은 꼭 소개해드렸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10년 동안 가족을 다 잃으셨어요. 98년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2010년에 또 아버지가 그 2년 그렇죠. 한 10년 있다가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고 그리고 2019년에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남게 돼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죄송했어요. 그 방시안코가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뉴스 링크들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부고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 제목에도 누가 마약을 써놓은 뭐 그거는 사실 비일비재해서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미친 있어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 1년 뒤에 뭐 어떤 연예인의 1주기 이 주기 보도를 다룰 때 언론이 그를 소비하는 방식 중에는 과거 논란이 돼서 오해가 이미 풀렸는데도 해당 범죄 행위를 제목에 적시하는 것. 그거는 사실 이상보 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설리 씨도 그렇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연예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소환시키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죠. 예.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찾아보고 더 깜짝 놀란 거였거든요. 네. 무혐의였구나 네네. 하고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연예인들이 보통 이제 휴식 기간을 갖는데 여론의 문맥 그게 본인 잘못이든 아니든 그것 때문에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다가 뭐 소셜에 나타나서 혹은 뭐 케이블 TV의 프로그램에 나타나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대부분 피폐해진 정신 상태가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왜 밝아지려고 웃잖아요. 힘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제까지도 웃었는데
라는 증언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보통.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현장을 열심히 뛰는 연예부 기자들은 그걸 알고서 이렇게 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참.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양회동 선생 분신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하고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면서 그렇게 왜곡시켰다. 충분히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저널리즘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는 말입니다. 뭐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마약 범죄를 보는 문화 같은 것이 좀 어느 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을 보면 마약의 중독자는 보통 피해자로 보죠. 전체적인 문화가.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유명한 뭐 뮤지션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서 마약에 중독이 돼요. 그게 엄청나게 알려져요. 그럼 응원합니다. 응원이 답제하죠. 이겨내길 바란다. 네. 그리고 단약을 한 다음에 콘서트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줍니다. 네. 너 이제 탈출했구나. 네. 재기했구나. 네. 저 사람들 뭐야? 약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럼 막 멕시코 마약왕을 좋아하나? 아니죠. 그 사람을 때려잡는 건 무조건 찬성하죠. 네.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피해자로 보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을 누가 팔았는지도 별 관심이 없고 약을 누가 했는지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손녀의 이야기는 중요한 경찰바지 기사가 되어도 상관이 없던 게 그 사람은 본인이 중독자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드럭 딜러이기도 했잖아요. 유통을 시켰다. 네. 그런 것들은 경찰발 기사로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언론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북한에 납치되었던 미국 시민, 대학생,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에 가시자마자 돌아가시잖아요. 그 뒤에 재판이 있었는데 예. 미국 법원에서 이분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북한이 5억 달러를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던 북한의 자금 중에 긁어 모을 수 있을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몇백만 달러 정도를 그 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줘요. 네. 저는 그 5억 달러라는 금액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허망하게 가게 만든 것 치고는 무척이나 싼 값이지만 적어도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스러운 귀결 사이를 계속해서 그 지옥 같은 길을 언론이 깔아주었다면 그 언론에 대한 배상은 우리 사회가 이제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대통령과 SBS 그 할 얘기까지 넘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정치인이 아닌 사람. 연예인은 뭐죠? 공인이 아닌 사람.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이 아닌 사람을 죽도록 언론이 괴롭혔을 때는 막대한 배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 공인이냐 아니냐 연예인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약에 대해서 피해자로 본다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거기서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다 인지가 되어 있는데 너는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에 손대었고 중독이 되었구나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거 어지간하면 못 구하는데 네가 기어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아주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서 중독이 되고 말았구나.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네. 저는 요즘에 워낙에 이제 유튜버들 중에 잘 나가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 여행 유튜버들도 많고 뭐 이제 뭐 수천억 대 벌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볼 수 있죠. 열심히 해서 버는 거고 하는 건데 이 유튜버들 중에 예를 들면 과거에 했던 말과 조금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하여 그게 이제 사실 불법도 아니고 뭐 감옥 갈 일도 아닌데 특정 영상에서 뭐가 불편했는지 술 먹고 해, 술 먹고. 과도하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이 방식이 이게 맞나? 여기에 몰릴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공인 비판하는데 시간 더 쓰는 게 낫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세상 같아요.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써서 고민해 보면 재미있을 만한, 물론 우린 괴롭지만 정치인은 캐릭터도 파는데 공인이기도 해서
표가 필요하면 사람들의 감정이며 논리며 다 받아줘야 되니까 욕을 먹는 것도 거래의 일종일 수 있어요. 언론인은 캐릭터가 팔리지만 캐릭터가 팔리지 말아야 한다. 내 캐릭터를 자발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간 언론인들은 내 캐릭터를 팔고 싶으면 프리선언을 하고 나가거나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기사로만 말하려고 합니다. 펜으로 잡고 있는 기자들도 마이크 들고 있는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옛날에는 그게 칸막이가 딱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래 언론들이 유튜브에 우중 주창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깨지는 걸 처음 경험하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 또 이 얘기의 연장선은 이거 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봐. 네. 현직 언론인들이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측면의 희한한 광경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는 거를 숨기지 않고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이 또 분리할 때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언론인이다, 기자이다, 또 그게 문제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둘러댈 이게 것이며 뉴미디어가 미디어의 용광로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정치 미디어에서 혹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런 게 구분이 쉬웠단 말이에요. 공인, 정치인. 나머지는 그렇게 보지 마. 그렇다고 해도 화내기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팀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도덕적으로도 무결했으면 혹은 미개한 일본의 덕들처럼 남자와 손을 잡지 않았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건 지 마음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성범죄자의 심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가 좋아했다고 해서 네 혼자 좋아했다고 해서 네 혼자 막 화낼 수 있는 권리. 크리스마스 휘두른다고. 이브에 휴방하지 않았으면. 근데 웃긴 게 정치인한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정치를 말하는 우린 뭐지? 또 그렇네. 우린 거기 걸려 들어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잣대로 보지 마세요라고만 말해야 되나? 이 되게 어려워요. 아. 근데 이럴 때 마음 편한 건 뭐? 그래도 연예인은 지키자고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아.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저 호와 무관하게 운동선수나 연예인한테 이러면 이건 한 목소리로 다들 쉴드 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얘기는 이따 해요. 저 오늘 짧게 있잖아요. 네. 이제 요거 얘기하다가 원래 토요일에 할 얘기를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해서. 근데 아까 술 먹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술 먹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라고. 브라카카고님이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